국민학교 시절 저는 정말 조용한 학생? 존재감이 없다고 하는 게 맞겠죠.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상상이 안 돼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대중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일단은 굉장히 활발하고 유머러스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 그 모습이 네. 성인 때까지 가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한림 글로벌 캠퍼스 유튜브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제가 어제 밤잠을 설쳤어요. 오키나와 박성광 개그맨님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키나와! 네, 이게 원조구나. 원조. 네. 살짝 부끄러웠네. 그리고 항상 이 자리에 늘 함께 하시죠. 한림 글로벌 캠퍼스 최승훈 원장님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원장님께서는 아까 대기 중에 마음이 편안하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편안하시다고? 오늘 네. 리스너로서의 준비가 돼 있으시대요. 저희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그리고 닮고 싶은 롤 모델을 오늘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기대감이 너무나도 오늘 큽니다. 사실 저도 제가 뭐지 갑자기 저 친구가 왜 나오지라고 맞아요.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림 글로벌 캠퍼스 유튜브 채널은 원래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고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저희가 좀 재미있는 박성광 씨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고 오늘 모셔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생각보다 네. 이렇게 또 막 재밌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도 약간의 거친 삶을 살고 약간의 힘든 삶도 있었기 때문에 막 재밌진 않겠지만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제 이야기를 또 해서 우리 본 취지에 맞게 좀 잘 한번 포장해 보겠습니다. 박성광 씨의 학창 시절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중에 도전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쵸. 개그맨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됐는지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한 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박성광 씨의 이제 학창 시절 옛날로 거슬러 돌아가서 옛날이요? 조금 많이 가야 되나요? 많이 가야겠죠. 네. 저도 벌써 이제 4호선 끝자락에 타고 4호선 있거든요. 끝자락. 4호선 아니죠. 중간에서 조금 살짝 넘어갔죠. 그래요? 예. 5호선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 5호선은 예. 아직 두렵습니다. 5호선이 또 빨리 올까봐. 예. 그럼 저희 초등학교 시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초등학교. 박성광 씨 초등학교 때 좀 어떤 학생이었어요? 국민학교죠, 또 사실. 국민학교. 국민학교에서 졸업은 이제 초등학교로 국민학교 시절. 저는 정말 조용한 학생? 존재감이 없다고 하는 게 맞겠죠.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상상이 안 돼요. 그러실 수도 예, 있는데. 왜냐면 대중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일단은 굉장히 활발하고 유머러스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때 그 모습이 네. 성인 때까지 가지 않아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그 얼굴이 또 잘생기고 이쁜 친구들이 나중에 동창회 때 만나면 또 그 외모가 그대로 가지 않더라고요. 변해요. 늘 말하는 게 너 진짜 어릴 때 예뻤는데 그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듣거든요. 첫사랑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맞습니다. 예. 만났을 때 깨져요. 이렇게 바다다닥. 예. 아이 애기 때는 잘 말도 없고 조금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내성적인 아이. 엄마가 애가 너무 말이 없어서 병원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 정도로. 말이 없으니까 아픈 줄 알고 병원을 데려갈 정도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발표시키면 나가서 뭐 하는 거를 되게 부끄러워하고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아를 좀 알게 되는 자아를 발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반전이죠, 원장님. 보이는 거는 그렇지 않은데. 저는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것보다 딱 저희의 바운더리에 있는 그 친구들하고만 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엄마의 품 안에 있어가지고 엄마가 정해주는 엄마가 친한 친구들의 자제분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죠. 제가 신림을 사는데 그 안을 벗어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반 친구들보다 동네 친구들하고도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은 좀 어떠셨어요? 약간 발표 같은 걸 시키면 좀 잘하는 아이? 안 했어요. 막 안 하려고 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대중 앞에서 너무나도 네. 활발하게 좀 캐릭터를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초등학교 시절 우리가 6년을 보통 보내잖아요. 네네. 그 6년의 시간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있으세요? 그게 아마 5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남자 셋, 여자 셋 해가지고 이렇게 조를 짜줘서 발표회 같은 걸 해줬어요. 근데 그때 한 친구가 전학으로 왔는데 약간 이뻤어요. 그때 그래서 저 친구한테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공연을 준비하고 공연을 하면서 제 끼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대를 했는데 친구들이 좋아해줬던 그 기억 딱 그 약간 사진 한 캡처 딱
된 것처럼 기억에 머릿속에 있어요. 아니 원장님 이렇게 한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 저학년을 거치면서 고학년이 됐을 때 또 이렇게 변화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니까 이론 중에 10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태어나서 이제 한 10살 이후가 되면 그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는 그 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어릴 때 발견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한 10년 정도 지나면 자신의 재능으로 발견되는 시기를 겪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아를 잘 찾은 케이스다. 이제 사춘기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사춘기라는 한자를 풀이하면 생각사 봄춘자예요. 생각에 봄이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발휘하는 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꽃이 사춘기는 피고, 예. 자아의 어떤 또 다른 정신적인 2차 성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생각이 조금씩 열리는 시기네. 예, 송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쁜 동기생이 그때 당시에 하나의 동기생이, 예.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진짜 중요해요. 예,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맞아요. 제가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네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죠? 우리? 우리 어머니 슈퍼우먼이에요, 진짜.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또 하시다가 좀 이제 아버지도 이제 뭐 하시려다가 뭐 잘 안 되셨겠지. 집이 잘 살다가 확 어머니가 이제 거의 우리 집을 일으켜 세웠다 할 정도로 유쾌하시고 웃음도 많고 사랑도 많고 그러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영향도 많이 받으신 그러니까요. 거네요.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네. 어머님들이 자신의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는 그런 욕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보지 많은데 못했던 거. 근데 제가 볼 때 이 잘 되는 학생들을 보면 자율권을 많이 주거든요. 아, 맞아요. 되게 어머님이 자율권을 많이 주신 편인가요? 저희 어머니 성광아 너를 믿는다 이런 거. 뭘 많이 시키려고 했어. 그 없는 형편에도 피아노를 막 시키고 미술 시키고 막. 근데 저는 안 맞았는데 억지로 좀 주입식이라도 시켰던 것 같아. 그런데 그런 게 제 나중에 뭔가 창의적인 창작 활동에 많이 영향을 주었던 것 같기도 한데 중학생 고등학생 가면서는 믿고 맡겨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조금 좀 많이 반대하시고 좀 하셨고.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다 골고루 한번 시켜보고. 지금도 그러시죠 부모님들. 모르니까 애가 뭐 하고 싶다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약은 억지로 먹어도 몸에 좋고 예. 독약은 모르고 먹어도 죽고 억지로 먹어도 죽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어머니께서 보약을 준 거죠. 좋은 거라 예, 생각하고. 음악적인 활동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10년 정도 잠재성이 합체가 돼서 크리에이터의 삶을 맞아요. 살 수 있도록 자양분을 심어줬던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거든요. 저희가 박성광 씨의 이제 초등학교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약간씩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학교 때부터는 정말로 이제 이런 끼를 더 많이 보여주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중학교 때는 이게 큰 제 인생의 포인트가 됐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 배정을 받잖아요. 네. 그 학교 친구들 그대로 가는 경우는 잘 거의 원래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거의 안 가는 학교에 제가 간 거예요. 저를 본 친구들 저를 아예 편견이 없이 그냥 처음 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내가 숨기고 있었고 뭔가 감추고 있었던 거를 그냥 막 표현해왔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첫 수업 돌고 나서 기본적인 애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험 보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또 이제 한 명씩 나와 하면서 이렇게 엉덩이 딱 때렸는데 제가 되게 아픈 척을 했는데 애들이 웃는 거예요. 웃는 거야. 하하하 웃는 거. 선생님도 웃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난 재밌는 애가 된 거예요. 그럼 가면서 또 한 번 넘어졌어요. 일부러 왔더니 막 웃는 거예요. 그 애들 쟤 좀 웃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웃어주고 좋아해주고 하면서 그때부터 성격이 갑자기 확 활발해지고 초등학교 때는 그 웃기고 재밌는 걸 좋아하는 맞아요. 그런 거 느낌 다른 거예요. 네. 이상이 눈을 뜨고 하니까 아예 지금의 그런 성격으로 변했어요.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친구들, 학창 시절 친구들이 좀 박성광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중학교 때는 그래도 전교생의 한 3분의 1 정도만 알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교생이 좀 아는 정도로 이제 재밌고 그 재밌는 친구가 있다라는 친구인 걸 좀 알 정도로 됐다.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전교생이 알 정도면 그 동네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건데. 제 입으로는 뭐 그렇지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학창 시절에 가장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 네. 그런 게 또 있으실 중학교 것 같아요.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둘 다. 중학교 때 기억은 중3 때 제가 이제 육상을 그만뒀어요. 겨울방학 갔다 왔더니 저보다 작았던 애가 이만큼 커가지고 뛰는데 약간 어릴 때 그걸 느꼈어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어요. 저 친구가 나보다 작았고 나보다 느렸는데 뛰면서 진짜 보였어요. 이게 나보다 발이 한 만큼 나가는 게 뛰를 때. 그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인문계 가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넌 예고를 가야 돼. 네가 무슨 예고야는 뭐 바람 들었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예고 안 간다고 혼났어요. 그 다른 반 선생님이셨는데 넌 앞으로 되게 잘 될 것이다 하고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연기학원을 다니고 싶었는데 제가 고민하는 걸 그 구구 선생님이 조금의 엄마한테 입김을 좀 더 넣어주시고 직접 제 담임 선생님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원장님 보시기에도 사실 박성광님 같은 케이스처럼 뭔가 한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거를 바로 봐주고 길을 잡아주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맞아요. 과정인데 정체성이라고 하면 아이덴티티 네네. 부분에 있어서 주체성과 현재성, 대중성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이제 자신의 생각이 발휘되는 그런 시기를 주체적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현재적인 거에서 대중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나 혼자 웃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남이 인정해주는 단계까지 가야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담임 선생님 먼저 알아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감사한 분이시다. 가장 좋아하는 과목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전 영어 좋아했고 영어. 국어 약간 이 문과 수학은 진짜 뭐 문학적인 것들 좋아해요. 뭐 국사 사실 이 채널 지금 한림 글로벌 캠퍼스 우리 학생분들도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요? 안녕. 그분들한테 어떻게 나는 이렇게 공부했는데 그게 굉장히 좋았다. 뭐 이렇게 제가 공부는 그래도 곧잘 했는데 사실 저희 때는 주입식 교육이었어가지고 맞아요. 지금과 좀 분위기가 다르죠. 분위기가 달라서 제 말이 조언은 안 되겠지만 친구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전략도 중요하고 똑똑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맞는 공부가 있고 일에 맞는 공부가 있고 내 인생을 위한 공부가 또 따로 있듯이 시험에 맞는 공부를 잘하는 법이 있는데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인생이 그거 다 전부가 아니라 생각해요. 저는. 이게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좀 깨닫는 그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인생이 성적순은 아니잖아요 라는 그 이야기가 있듯이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도 우리 학생분들도 이제 너무 점수에 갇혀있지 않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이 될 수 문화가 있겠다. 근데 사회적 시선과 이렇게 부모님의 맞아요. 그게 이게 무시 못해.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다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맞추다 보니까 네.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좀 변화해야 된다 생각. 근데 엄마 아빠들 못 변해. 왜냐 주변 또 시선이 있기 친구들이 때문에. 또 왜냐면 서로가 비교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갇혀 있다 보면 우리 자제분과의 시간도 못 보내면서 그때 틀어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식과의 사이. 나중에 그 아이는 평생 그걸 갖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아빠 엄마는 모르지만 아이는 그 상처 입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갇혀있지 않고 힘드시겠지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이렇게 10대 청소년기는 좀 뭔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개발할 수 있는 기간으로 보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성광님과 했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한계성 같아요. 예. 이제 국내 교육 시스템은 저는 성적 순으로 모든 걸 매기는 맞아요. 그 부분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국내 교육 시스템의 한계성은 공부만 잘하는 애를 좋은 데를 보낸다면 이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 맞아, 그 얘기하고 시스템은 싶었어요. 재능을 봐주거든요. 맞아요.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우리 한림 글로벌 캠퍼스의 그런 시스템과 같이 우리 성광님이 만약에 지금 저희 한림 글로벌 캠퍼스로 오셨다면 주립대 합격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헐리우드로 또 예.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의 확장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뭐 지난 시간이지만 좀 아쉽긴 한데 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제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뭐 유학이 모든 게 다 해결책이다 이거보다는 우리 국내 시스템도
공부만 잘하는 아이를 뽑는 기준 말고 또 다른 재능들을 좀 더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확장된다면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해봅니다. 서클 활동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해주고 만약에 권장하고 하면은 거기서 자기 재능을 발견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꽤 많죠. 네. 그러면 초중 고등학교 통틀어서 생각을 했을 때 지금까지 가장 이거는 내 삶의 자양분이 됐던 에피소드 혹시 있으세요? 고등학교 때 MBC 아카데미라고 때 있었는데 그거를 가기 위해서 엄마 아빠한테 부탁을 했지만 엄마 아빠가 이제 좀 안 된다 해가지고 학원비를 엄마가 어떻게 구해주셔가지고 아빠 몰래 다녔던. 어떻게 보면 그 무대가 지금의 박성광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다고도 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뭔가 학창 시절의 경험 하나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원장님. 예,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대중적인 인정을 아까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나를 스폰해 주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어머님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10년 이제 고등학교까지 끝나면은 거의 20년을 산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볼 때 본인의 정체성을 가장 적게 찾으신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돌이켜 봤을 때 나의 학창 시절 좀 어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씩씩하고 사고 안 치고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살았다?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10대 후반에는 내 인생 찾아가기 시작했던 처음으로 엄마 아빠한테 자기의 의견을 얘기했던 아이. 네. 엄마 아빠한테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아이였다. 근데 그게 또 원동력이 돼서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참 반듯하게 잘 자라온 10대를 이제 겪으셨는데 그러면 박성광 씨가 생각을 했을 때 이 학창 시절을 딱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로 정의를 한다면 좀 어떻게 내리고 싶으세요? 뭐 프로축구나 프로야구 선수들이 중고등학교 때 닦아놨던 그 기술 이게 프로 가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나의 뭐 감수성이든 나의 뭐 이런 재밌는 뭐 표정, 말투 이런 태도 그런 아이디어든 10대 때 내 시기는 그런 시기였다. 그 박성광이라는 나무를 튼튼하게 자라게 해준 밑바닥 작업을 다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원장님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까지 쭉 저희가 이야기 들어봤는데. 예, 저는 이제 교육을 하고 우리 학생들의 히스토리를 많이 듣거든요. 네네.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10년 단위로 네. 분석을 하는 그런 부분을 잠깐 소개해드렸고 자크 아탈리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살아남기 위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은 또 20년을 얘기해요. 네. 20년 동안 살아남은 그 원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19살까지 살아남았잖아요. 네.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마지막 대목에 그 20년을 버티고 나면 혁명적인 삶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부분이 20년 정도가 되면 전혀 다른 삶이 열리는 계기가 된다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궁금한 건 이제 19년까지의 이야기는 들었는데 다음에 20대 때 분명히 저는 맞아요. 예견하건대 혁명적인 삶이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맞습니다. 기대가 네. 생깁니다. 예. 대혁명의 시대. 저희가 그 이야기는 이제 2부에서 또 들려드릴 예정인데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께서 1편에서 박성광님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듣고 좀 어떤 부분을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오늘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학생으로서의 가져야 되는 자세와 우리 스폰서로서의 어머님이 가져야 되는 맞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다 보여준 스토리거든요. 학생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우리 학생들이 자꾸 꿈이 바뀌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꿈이 확장됐다라고 저는 확장된다. 표현을 하라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의 재능에 과감한 투자만이 미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꿈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만 봐도 정말 훌륭한 모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박성광 씨의 또 그 이후의 이야기를 2편에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성광 씨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 반드시 해주시고요. 다음 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학년 때 시험 봤거든요.
떨어질 것이다 하고 이제 시험 삼아 던졌어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갔어요. 그럼 떨어졌죠 결국. 근데 쉽게 되는 건가 보다. 자만하고 다음에도 시험 봤는데 또 마지막까지 가서 떨어진 거예요. 2007년도에 이제 되는데 1등으로 됐어요. 1등으로?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편에서는 개그맨 박성광 씨의 초중고 학창시절 이야기를 좀 들어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용했던 아이가 어떠한 계기로 좀 변화했다라는 그 부분이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원장님은 어떤 게 좀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잠재적으로 이미 자양분이 다 심어진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고생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고생의 총량의 법칙. 네. 예. 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미 해야 될 고생을 다 한 게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있어서 이제 오늘 이제 제발 20대가 좀 기대된다고. 기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감을 갖고 좀 박성광 씨의 이야기를 쭉 들어볼까 하는데 사실 저희 이 편에서의 핵심 주제는 딱 하나예요. 처음부터 박성광은 개그맨이 꿈이었는가? 네,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사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주세요. 19살 때 이제 입시 준비를 이제 연기 학원을 들어간 연극 영화과를 들어가야 되니까 동국대를 시험을 딱 이제 수시를 봤죠. 같이 봤던 제 앞 번호가 이제 전지현 씨. 던지요? 예, 예. 저랑 친구예요. 동갑이란 얘기예요. 뭐 친한 얘기예요. 제 앞 번호였을 거예요. 전지현 씨 다음 제어였는데 전지현 씨 보고 저를 보니까 저를 안 보더라고요. 전지현 씨가 하고 간 걸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저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날 안 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 내가 이거 하면서도 지금 나는 아무도 안 보고 있는 연기를 하고 있구나. 지금 나는 허공에 대고 연기를 하고 있구나가 느꼈어요.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다음에 이제 아마 한양대인가 마술을 좀 특기로 앞에 거 잘했어요. 이제 자유연기랑 잘했는데 마술 준비했는데 특기라는 걸 항상 준비를 해야 돼. 마임을 준비하든 마술 준비하든 아니면 뭐 자기가 발레를 준비하든 재즈 댄스 뭐 이런 거 장기를 준비해야 돼. 보여줘야 예. 되구나. 재즈 댄스 준비하다가 안 돼. 안 맞는 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한 달 전부터 이제 마술을 준비했어요. 되게 간단한 마술인데 마술 도구로 유용한 마술인데 꼭 봉우리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쏙 한 다음에 이렇게 숭 하면서 싹 하면 꽃으로 탁 변하는 그런 마술이에요. 꽃을 숨겨놓고 있다가 이렇게 눈속임 하면서 이렇게 이 밑에 있는 걸 올리면서 긴장이 너무 되니까 이렇게 밑에 거 싹 올리는데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너무 세게 올린 거예요. 뜯어진 거예요. 꽃봉을 가지고 불기둥이 날아가서 이 심사위원 근처까지 끌려 나갔어요. 그때는 학부모들이 참관을 하는 시험 자체 형태가. 그때 뭐 비리가 있다 어쩌냐 해서 이제 학부모도 참관하실 분 오세요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어떻게든 뭐 날 방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그 엄마가 이제 이 길은 아닌 것 같으니까 재수를 해라. 공부 쪽으로 해서 재수해라. 근데 와 죽어도는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결국엔 연출로 해야겠다. 어떻게든 연극 역할 들어가야겠다. 점수도 괜찮았으니까. 그래서 점수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찾아서 연출과로 들어간 거예요. 방송 기술, 방송 연출과로 들어가서 합격을 했죠. 합격을 해서 시작은 이제 연출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졌던 게 이제 처음에는 아예 개그맨부터의 꿈은 아니었잖아요. 배우가 꿈이었죠. 예. 그러면 어떤 배우가 되고 싶었다라는 롤모델이 있었어요? 박중은 선배님. 박중은 선배님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 캅스. 예, 투캅스 때 그때 할렐루야, 뭐 투캅스. 이런 거 알면 나이 타고나는데 큰일 났다. 좀 연식이 좀 되시네요. 네, 그리고 나가요. 차태현 그때 딱 차태현 씨. 나 차태현 같은 배우가 돼야지라고 생각했었어요. 감초 역할도 잘하고 유머러스하고. 네, 그런 게 제 롤모델이었죠. 네. 그러면은 배우의 꿈을 가지고 있다가 아무튼 방향을 바꿨어요. 연출로. 연출로 이제 들어간 거죠. 학교. 개그맨이 꿈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요. 개그맨이 될 거라 생각 안 했어요. 배우가 돼야지. 단 한순간도? 배우가 안 되면 그래 난 그러면 우선 연출 꿈이 조금씩 이제 확장되는 거죠. 바뀌기보다는 확장이 됐어요. 확장이 된 상황에서 이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 이제 길을 예비해놨다. 이쪽 길로 일부러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시험 떨어지는데 일부러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가 워낙 다양한 친구들, 제가 동아방송예술대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다 방송 쪽 친구들이잖아요. 저 아직도 기억나게 OT를 가는데 과마다 와서 장기자랑 같은 걸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방송연예과, 연극영화과 애들 연기반보다 제가 1등 했어요.
아, 표정과 웬만한 대사로 그냥 1등을 한 거예요. 학교에서 유명 스타가 됐어요. 연출 쪽에서도 내가 앞에 나서는 거에 있어서의 희열감을 느끼신 거잖아요. 그죠, 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자체에. 예. 그러면은 뭔가 시험에 떨어지고 다시 재도전을 안 했던 거에 있어서의 후회감은 없으셨어요? 그때 당시? 아, 그런 생각은 안 했어. 정말?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 사실 그때는 20살이고 대학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우선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철딱서니가 없죠.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은 제 자신이 였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내가 기회가 오는 걸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원장님, 우리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것에 있어서 좀 방향성이 틀어지면은, 나 실패했어. 약간 이런 좌절감을 맛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박성광 씨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다, 그쵸? 어떤 새로운 분야를 배울 때 학습을 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 학습은 어린 새가 날개짓을 하는 그것을 학습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학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탈습이에요. 잘못된 거를 빨리 벗어내는 거. 그러니까 과거를 빨리 지워내는 능력. 맞아요. 그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하는데 박성광 씨 같은 경우는 탈습 효과가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닌 거는 그냥 빨리 접고 맞아. 새로운 분야의 학습에 그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러한 능력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발견한 건 뭐냐면 본인만 자신의 길을 몰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미 동국대에서도 네. 연기를 하신 거예요. 오. 그러니까 개그맨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하신 거잖아요. 그쵸. 네. 두 번째 또 한양대에서도 그 장면이 만약에 개그 콘서트에 나왔으면 빵 터졌을 그렇겠죠.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이게 사회적 인정값이라 그러거든요. 이미 다른 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다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인지를 그때 시작하신 거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진짜 그때 동네에서 날고 긴 사람들 다 모인 거잖아요. 그쵸. 환경이 중요하듯이 그때 딱 갔더니 학교에 유세윤, 장동민, 유상무 선배, 이야. 1년 선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근데 학교에 개그 동아리가 없대요. 주변에서 개그 동아리 만들어봐. 그래요? 1학년인데 그래 만들어보자. 그래서 개그맨 될 거라 생각도 안 하고 그때는 그냥. 개그 동아리를 만들고 인원 모집하고 근데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 어려운 걸 전 했어요. 왜 그걸 했는지도 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사명감이 생겼나? 왜 했지? 라는 걸 지금도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연출과 학생인데 갑자기 개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뭔가 사람들이 접점이 없어. 방송 연예과도 아니야. 그때부터 끼는 진짜 많으셨던 거예요. 그쵸? 연출 전공의 공부는 그럼 좀 어떠셨어요? 그때는 방송 기술 연출과였기 때문에 네. 수업을 거의 못했죠. 어쩔 수 없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개그 동아리 만들다고 하니까 그것도 교수님 사인 한 명 받아야 되거든요. 야, 너 씨 공부 안 하고 안 돼 했는데 해주셨어 또 그 사인을. 그 동아리 만들면서 꿈이 조금씩 그때 만났던 친구도 중요하죠. 이제 박영진이라는 박영진 개그맨 그 친구가 이제 만나고 무대를 또 섰는데 개그라는 것도 처음 짜봐요. 20살 애들이 짜가지고 무대 올리는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그때 또 느꼈어요. 와 재밌다. 이거 해야겠다. 그때부터 확장이 된 뒷꿈이 이제 근데 본인이 연출과를 갔지만 거기에서도 나의 끼를 잠재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교육계에서 20년 있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교육적 관점으로 단어를 정리할 수 있게 됐는데 어떤 면에서는 필요성이 사명감을 낳는다는 교육학에서 제일 중요한 이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필요했기 때문에 사명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개그 동아리가 없었잖아요. 필요한 부분을 잘 발견했고 거기에 대한 사명감, 미션이 주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몰입 경험을 하게 되는 다른 거는 하라 그래도 안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친구들을 모아가면서 필요성이 사명감, 몰입도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거 할 때 희열도 느끼고 그리고 퍼포먼스도 나고 그래서 이제 가장 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구를 만나느냐예요. 맞아. 진짜 맞는 예. 것 같아. 우리 도덕 선생님 네. 그리고 담임 선생님 네네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교수님 네.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다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재능을 이제 대중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기를 겪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수업은 그래도 빠지진 않았어요. 빠지진 않았는데 시험 잘 못하고 뭐 그랬어요. 사실 학교 생활을 보단 동아리 활동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연출학과 자체에서의 공부랑 네. 뭔가 개그 동아리 활동이랑 연관성이 좀 있었어요. 서로가 도움이 되는 시절. 개그 동아리는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한 느낌이었어요.
책임자로서 리더로서 돈 주고 못 배우는 거를 사회생활 나가기 전에 여기서 먼저 경험을 하고 수익 활동이라는 거 처음 해보고 공연이라는 걸 하면서 그리고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영업이라는 것도 뭐 해보고. 그 윗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거 이런 걸 많이 배웠고 그냥 내가 만약에 진짜 연극영화과 그 연기과였다 딱 그 부분만 봤을 텐데 뭐 전체적으로 연출자의 마인드에서 볼 수 있는 부분도 미리 알고 있고 대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체계적으로 알게 되고 약간 제작자의 마인드 연출자의 마인드를 또 알고 하니까 사실 저는 더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미 마음속으로 나는 개그맨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셨던 그때부터는 거예요. 이제 딱 정해졌어요. 2학년 때 시험 봤거든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험 삼아 던졌어요. 이게. 거기 1시간 전에 가도 모자랄 걸 이제 거의 맞춰간다고 하다가 늦은 거예요. 어린 나이니까 이해해주세요. 갔는데 이해해 주셔가지고 시험 보게 해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갔어요. 최종까지 간 거예요. 그럼 떨어졌죠 결국. 근데 그게 이제 좀 독이 된 거죠. 쉽게 되는 건가 보다. 자만하고 다음에도 시험 봤는데 늦진 않았는데 너무 편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또 마지막까지 가서 떨어진 거예요.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이제 군대 가버렸죠.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동아리 후배들이 무슨 개그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그 우승하면은 SBS 그때 우차사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공채 기수를 받는 건 아니지만 네.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출근할 수 있는 기회죠. 반지에 살고 저희끼리 반지하니까 옆에 울리고 혼나니까 이제 PD 앞에 사는데 연습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PD 앞에서 그렇게 한 거야. 또 뭐 저런 애들 어떻게 1등가 뭐냐고 저 욕을 먹었는데 충격 먹은 거.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아예 눈밖에 제대로 못하는 애라 3, 4개월 핍박받다가 KBS 공지가 떤 거예요. S에 있는 상태에서. 예. 근데 있는 상태에서 지원 못 하나요? 등을 져야죠. 이제. 기억에 지하철 2호선에서 딱 그냥 햇살이 다 지나가는데 영진이가 딱 서서 딱 보면서 가자 KBS로. 그래서 이제 몰래 시험을 이제 봤는데 어떻게 몰래 가? 안 되지. 업계에서는 다. 걸려서 이제 등을 지고 이제 SBS는 등을 지고 그래서 KBS 붙어야 되는데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고배를 여러 번 마시다가 이렇게 탁 됐을 때 2007년도에 이제 되는데 1등으로 됐어요. 1등으로 2000명 가까이 시험 봤을 때 진짜 와. 시행착오도 이제 다 이제 겪으면서 이제 잘 준비를 한 거죠. 눈물도 안 나고 어벙벙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심정이 어떻냐라고 여쭤봤지만 그때 당시에 그 심정은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믿기지도 계속 않고.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준비된 분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사명감이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2007년도 거기에 1등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필요성과 훈련받고자 하는 마음이 결합됐을 때 얻은 결과가 아닌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자기 분야에 대한 훈련된 마음만 있다면 너무 조급하게 성공하려는 게 아니라 딱 그 기간이 채워졌을 때 정말 씨를 뿌리면 결실을 맺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조급증을 느낀다든지 패배의식을 갖는다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훈련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어느 시기가 되면 본인의 어떤 결과를 꼭 맺을 수 있다라는 하나의 롤 모델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한테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저 확신하거든요. 이 시기는 누군가에게 다 오는 거야. 나한테도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1등을 되는 것도 그 5회공의 힘든 거 그게 쌓여서 딱 2007년도 1등을 합격을 한 거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으신 우리 학생분들도 좀 그대로 잘 배워왔으면 좋겠고 또 지금 이 시간 함께 보고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의 그런 시간을 좀 존중하고 기다려 주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가져봅니다. 만약에 내가 연극영화과에 합격을 해서 배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른 길을 갔을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이런 재미있는 사람인 거는 변함없었을 것 같아요. 재미를 주는 거는 꼭 코미디언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그쵸. 항상 그 웃음을 주는 그런 포지션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이제 많은 경험들을 하셨어요. 네네. 고배도 마시고 또 연출 공부도 하고 개그 동아리도 만들고 다 인생에서 필요한 과정이셨죠. 그럼요. 오랜만에 옛날 과거를 돌아보니까 참 그 시간 좀 필요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분들 보면 와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저 얼마나 설레일까? 얼마나 내가 시련이 올까? 그걸 내가 얼마나 잘 견뎌낼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그걸 헤쳐나갈까라는 기대를 갖고 맞아, 설렘. 그 내 미래를 기다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 앞에는 늘 설렘과 두려움이 좀 공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박성광 씨의 개그맨이 되기까지 그 순간들을 좀 함께 들어봤던 것 같은데 벌써 끝났나요? 예, 원장님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20대 때부터는 우리 같이 동료였던 네. 우리 박영진 개그맨이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프렌드십 마켓이라는 우정 시장을 장악하라라는 기사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친구 관계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부가 결정된다라는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오늘 박성광 씨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최고의 강점은 프렌드십을 만드는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입덕이 좋은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거기에 따른 우정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기 때문에 다음 편이 저는 기대가 되는 게 또 이제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개그맨으로서의 정성기도 있지만 맞아요. 그때 또 변화되는 그런 어떤 감독의 길 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아 예. 저희가 다음 편에서는 이제 개그맨 박성광이 아닌 성광 감독님으로 예,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쭉 이어가 볼까 합니다. 근데 좀 충격적인 단어는 개그맨이라서 투자 안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아, 분이 예, 있어요. 지금도 네.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스토리 다음 편에서 또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광 씨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끝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자를 만나서 주면은 왜 이런 거 하고 다니냐? 개그맨인데 이거 왜 하냐가 대부분. 박성광이라는 사람이 혹시 그 개그맨 아니죠? 내가 다음 날 드랍된 거죠. 네, 저희가 달리고 달려서 드디어 이제 3편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박성광 씨의 지난 학창시절 이야기부터 또 개그맨이 되기까지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희 약간 호칭을 바꿔서 이번 편에선 감독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 예. 그럼 또 자세가 감독의 자세. 예. 이렇게. 박성광 씨가 이제 감독이 되기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 제가 이 편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충격적인 또 문구가 있어요. 개그맨이면 투자를 안 하겠다. 네. 어떻게 해서 감독이 되셨어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방송 연출가로 가서 연극 영화 연출로 영화 연출로 졸업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째 졸업 작품도 해야 되고 원래 저는 그게 꿈이었으니까 또 학교를 그 과를 다녔으니까 연출 쪽. 나도 모르는 사명감이 생겼는지 한번 작품을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 11년도 500만 원을 들고 초단편 영화제라고 5분짜리 영화제를 찍었어요. 제 돈으로. 배우를 섭외 안 되니까 제가 감독에 제가 출연하고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영화관에서 제 작품이 나오고 관객이 있고 그거를 보는 경험을 한 거죠.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 생각을 읽었네. 내 편집 의도랑 방향성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네. 우와, 재밌다. 그러면서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제대로 한번 찍고 싶다. 그래서 한 2016년도에 개그맨 딱 10년 지났었어요. 동영화를 찍었어요. 30분짜리. 사실 근데 그 한창 주가를 올리셨잖아요. 그때 맞아요. KBS 좋을 때였습니다. 개콘이 워낙 또 흥행하고 부흥기였고, 예, 네. 유행어도 있었고, 만드셨고 예. 그런 와중에도 그래도 연출에 생각을 두셨네요. 그렇죠.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나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를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쉽지 않으셨을 것 같긴 해요. 설레였죠. 근데 그게 걱정이었죠. 돈벌이가 없는 거죠 이제. 근데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멋진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네. 근데 뭔가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 걸 찾아서 그 설렘을 느꼈을 때 진짜 잠재성이 폭발될 것 같긴 해요.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좀 분류하라고 저는 조언을 하거든요. 네. 너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 시기별로 좀 다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분석하는 단계가 제가 볼 때는 20대 대학을 가는 나이. 진학을 고민하는 건 10대라면 진로와 취업을
고민하는 나이가 20대예요. 그래서 20대부터 30대 전략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칭을 할 때도 모든 좋은 대학이 나를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진학적인 측면과 진로적인 측면, 취업적인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꼭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가장 중요한 대학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전문성을 확보해 놓은 사람만이 또 시간이 지나서 30대, 40대 때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 감독님 네네. 뵈면서 그 전문 지식을 이제 사용하는 시기가 된 거죠. 연출을 하셨고.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다 지금 찾으신 거예요. 아니 그 상업 영화를 좀 만들고 싶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일일이 제작사를 또 찾아다니셨어요? 16년도에 그 만들었던 작품이 감사하게도 이제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국내 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서 그래도 요 바닥에서 조금씩은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인정 조금씩 받았다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상업 영화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났죠. 투자자를 만나서 주면은 왜 이런 거 하고 다니냐, 개그맨인데 이거 왜 하냐가 대부분. 질문 자체가 이상하니까 내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 왜 하냐 하니까 그러니까 왜 하지 내가? 제가 좋아서 합니다 하니까 좋아서 해요. 질문이 별로니까 대답도 별로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또 혹시 죄송한데 박성광이라는 사람이 혹시 그 개그맨 아니죠? 내가 왔다고 하니까 그래요? 하고 나서 다음 날에 드랍된 거죠. 갑자기. 개그맨은 안 된다. 그 말을 안 했는데 제 혼자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인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개그맨이라서 투자 못하겠다 라는 이제 정확한 워딩도 한번 들었고. 그런 말 들으셨을 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편적인 시각에서 나오는 거니까 너무 많이 나오죠. 네. 심정이 굉장히 속상하셨겠어요. 이때는 포기라고 내려놨었어. 내가 막 발악을 한다 해서 안 되겠다. 안 된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이걸 또 교육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단정적으로 딱 판단을 내려버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사고인 것 같긴 해요. 뭐 내 아이가 혹은 내가 성적이 안 돼서 나는 안 될 거야. 네. 이 길을 못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사실. 어떤 측면에서 남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그쵸. 살다 보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못 듣게 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라고 저는 항상 우리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과거보다 지금 현재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셀프 어웨어니스, 어떻게 자각하느냐에 의해서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또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분야에서 시기가 안 맞았을 뿐이지 언젠가는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 시기는 누가 결정하느냐? 남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10대, 20대, 30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40대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심어줘야 되고, 오늘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당장 대학에 가는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 교육을 받기 위해서 대학도 가고 30대, 40대를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20년 플랜을 짜야 내가 열매를 맺는다. 저 뭐 또래 친구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거든. 맞아요. 아무것도 뭐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뭘 해놔야지 나중에 개그 소재라도 되지. 맞아요. 그때 제가 5분짜리 해볼까 했을 때 안 했으면 없었어. 이루어지지 않았죠. 해보니까 나 좀 재밌네. 나 이거 흥미가 있네. 나 조금 수준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약간 좀 노크를 하신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래도 이제 실패를 겪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2023년에 웅남이라는 영화. 예. 그때도 이제 그 내려놨을 때 모르는 번호가 전화 와서 받았는데 영화사래요. 그래서 예, 회사 한번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뭘 제안한 게 없는데, 대본을 던진 적도 없는데 이러한 작품이 있는데 연출을 해보시겠느냐. 그래서 먼저 제안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거든요. 코미디인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잘 돼도 그렇고 안 돼도 사람들이 편견이 있기 때문에 네 영화가 잘 되긴 쉽지 않을 거야. 저도 분명히 그게 내 미래가 보였거든요.
이번 아니면 기회도 없을 것 같고 정말로 마지막 기회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 그렇다면 제가 대본을 다 고치겠다. 그러면은 하겠다 했죠.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그 험난한 길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죠, 제가. 근데 누구나 이제 살다 보면은 이런 기로에 놓이잖아요. 할까 말까.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할까 말까 시킬까 말까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이런 부분이 이제 변화 코칭 기법이라고 어떤 선택하는 메이킹 디시전이라 그러죠. 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부분을 프로세스화한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목표와 현실을 먼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창적으로 주도성을 가지실 때 우리 박성광 감독님은 끼를 발휘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시키는 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시킨 거 안 좋아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 주도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고 그 목표와 현실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주력 무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독창성이죠. 예, 독창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 저희 학생들한테 항상 너만의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 남이 하라는 걸 하면 안 된다. 그 핵무기가 뭐냐면 내 열망으로부터 나온 무기거든요. 근데 지금 감독으로서의 열망은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낸 무기거든요. 이 부분을 교육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우리 학생들이 자꾸 귀를 여는 것 같아요.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게 전망이 있다. 이런 걸 해봐라.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본인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틀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주도성은 누가 가져야 되느냐? 본인만이 내가. 이 주도성을 잃지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도성이 바로 독창성이에요. 독창성을 가져야 차별성이 있거든요. 마지막 단계. 이게 바로 뭐냐? 확장성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이 프로세스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신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만의 차별성이 무엇일까를 고민해보고 남들이 하는 거를 하면은 기회가 없거든요. 이렇게 독창적이고 남과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박성광 감독님. 네. 앞으로의 미래의 확장성을 위해서 좀 미래의 계획이 있으세요? 이 감독 역할을 얼만큼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많이 배웠어요. 제작비도 크니까 사람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컨트롤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엄청 많아진 거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많이 배웠고 뭐 질책, 조언 이런 거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화에 그런 걸 다 수정하고 제가 이제 보완을 해서 다음 영화에 조금 지금보다는 그래도 훨씬 나은 영화를 만들려고 예. 초심의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또 이제 감독의 그 마인드, 태도, 애티튜드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성광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 사람 참 회복 탄력성 좋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멘탈을 중간중간 잘 잡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 떨어질 때 너무 많잖아요.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 이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열등감과 열등의식을 분류해요. 열등감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 그래서 열등감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건 열등의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열등의식은 뭐냐면 나는 뭘 해도 안 돼라는 생각이에요. 에너지가 없어진 상태를 열등의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셀프 이스팀, 자존감을 높일 때는 열등감을 갖는 건 괜찮아요. 나 왜 쟤보다 공부 못하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열등감을 갖는 건 에너지예요. 난 뭘 해도 안 돼. 그러나 열등의식으로는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열등의식을 일으키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네가 그렇게 공부한다고 갈 수 있겠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는 외부의 말을 좀 분별해서 듣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이고 저 사람이 날 위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비난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그 말인지. 열등 의식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반대편이 있어요. 우월감과 우월 의식에 이건 또 반대편의 에너지예요. 우월감은 뭐냐면 남들보다 내가 이런 부분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개그맨으로서
우월감이 있었죠. 네. 나 누구보다도 개그를 잘할 수 있어. 그러나 우월 의식에 빠지면 안 되죠. 난 뭘 해도 다 잘할 수 있어. 이거는 그럼 남을 무시하게 되거든요. 겸손함이 없어지죠. 그쵸. 그래서 자존감을 지킨다는 거는 열등감이라는 에너지와 우월감이라는 에너지를 균형을 잡는 기술이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성광 감독님께서도 어떤 측면으로 보면 우월감을 또 가지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개그맨으로서 웅남이를 찍을 수 있는 개그맨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문가의 충고를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교육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나 교육 전문가들이 좋은 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우리 학생들을 열등 의식으로 끌어내린다든지 아니면 우월 의식으로 남을 무시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못 취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자존감을 지키는 능력은 열등감과 우월감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기술,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우리 학생들 마음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그렇네요. 네. 자, 여러분 지금 박성광 씨가 자존감을 키우고 우월감을 가지는 그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약간 네. 주변에 네. 우리 원장님 같은 분이 있으면 네. 좋겠다. 근데 원장님 피곤하겠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약간 직업병이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나 학생들 만났을 때 오늘 이와 같이 코칭을 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림 글로벌 캠퍼스 안에서도 우리 불안해하는 부모님들, 네.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제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또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박성광 씨 지금 저희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서 사실 나는 명확한 꿈이 있다라는 친구도 있지만 또 꿈을 찾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좀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와, 그거가 얼마나 힘든지 전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겠어? 본인이 제일 잘하는데 맞아. 그걸 내가 모르겠다는 게 얼마나 답답해. 그걸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면 다 해봐요. 그냥 이것도 해보고 그렇게 또 안 맞으면은 딴 거 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않겠어. 좋겠다. 뭐든지 해보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제 우리 박성광 감독님 말씀해 주셨듯이 액츄얼라이징, 움직여야 돼요. 내가 본 것에 대해서 액츄얼라이징, 실행해보고 시행착오도 해보고 반복을 통해서 완벽하게 가라는 거죠. 그게 단지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움직인다면 반드시 그 친구의 비전은 이루어질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세 편에 걸쳐서 박성광님의 뭐 옛날 학창 시절부터 개그맨 그리고 또 감독이 되기까지의 일대기를 쭉 한번 들어봤어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나 열심히 살았구나 생각도 들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나도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정말 좋은 시간, 말씀하신 것처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께 우리 성공 케이스를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네.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정말 10년 후에 앞으로 어떤 오늘 이 나누었던 얘기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박성광님이었습니다. 저희가 총 3편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풀어봤는데요. 혹시라도 1편과 2편 못 보신 분들께서는 저희 또 채널 열려 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이야기 쭉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구독과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셨으면 끝까지 해주시고요. 저희 또 다음에 풍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